조지아주 롬의 상쾌한 가을 아침, 헤리티지 파크 근처를 순찰하던 경찰관이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제방 가장자리에 매달린 자동차 한 대가 앞부분이 얕은 시냇물에 잠겨 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들은 차량의 소유주인 랜디 데이비스를 찾아냅니다. 그는 경찰에게 자신의 아들 21살의 에런 윌리엄 데이비스가 마지막으로 그 차를 운전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에런은 그 차에 없습니다. 이틀 전 에런은 조지아주 커밍에 있는 집에서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엘라베마로 로드트립을 떠났지만 먼저 롬에 들러 고등학교 시절의 오랜 친구인 21살의 브랜든 라이즈너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브랜든과 에런은 같은 대학에 다녔지만 브랜든은 정신건강 문제로 첫 학기 후에 자퇴했습니다. 에런의 아버지 랜디는 경찰에 어제부터 에런과 연락이 안 된다고 알렸고 에런 없이 그의 차만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걱정하며 에런의 실종을 공식 신고합니다. 경찰은 이제 에런을 찾아야 하며 그들이 처음으로 들를 곳은 에런이 있었어야 할 브랜든 라이즈너의 집입니다.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에요? 잘 지내고 있어요. 경찰관들은 브랜든 라이즈너가 부모님과 함께 사는 집에서 그를 찾아냅니다. 그들은 아론의 마지막 동선을 파악하려 합니다. 브랜든은 집에 혼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어제 대략 12시쯤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했죠? 네, 너랑 아론이랑 둘이서 맞지? 나랑 아론. 너희 말고 또 다른 사람 있어? 그리고 우리는 저녁쯤에 바에 갔어. 내가 레드 와인도 샀어. 그래. 내 생각에 그건 아마 퇴근 후였던 것 같아. 왜냐면 그날 내가 일했거든. 알겠어. 그리고 우리가 여기로 다시 왔어. 우리는 집으로 운전해서 돌아가고 있었어. 그리고 우리는 레드 와인을 마시기 시작했어. 그는 술을 자주 마시지 않아. 그는 위층으로 올라갔었어. 거기엔 토가 온통 있고 변기 안에도 있었어. 그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서서 토했어. 그리고 내가 아래층에 내려갔더니 그는 나에게 자기는 도움이 필요 없다고 말하고 있었어. 브랜든은 친구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계속 강조하고 또 경찰에게 자신의 손에 난 상처에 대해서도 아무런 질문 없이 스스로 언급하고 싶어해. 내가 아래층에 내려가서 경을 떨어뜨렸어. 새끼손가락을 베었어.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응급치료센터에 갔어. 그리고 군대를 감았어. 샤워도 했어.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어. 알겠어. 그리고 새벽 1시에서 2시쯤에 깼어. 그 시간쯤에 그리고 그의 차가 사라졌어. 지금까지 경찰은 범죄 개입을 의심할 만한 이유를 찾지 못했고 브랜든도 숨길 게 없어 보입니다. 저희가 집 안을 확인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아니요, 괜찮습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럼 저희가 안에 들어가서 돌아다니면서 그냥 구경해도 괜찮으신 거죠? 라이제너 집 안에서는 아무것도 이상해 보이지 않지만 수색을 하던 경찰의 눈길을 끄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미안해 브랜든. 질문이 많았던 거 알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을게. 집 안에서 평소에 자주 가지 않는 곳이 있나요? 지하실인 거. 알겠어요. 그리고 다락방. 하지만 그리고 그곳은 다락방은 꽁프레시 잠겨 안 돼요. 있어요. 그 열쇠가 있는 그거요. 여기 있는 아, 분이요. 알겠어요. 저 위에 있지만 오른쪽이야. 저긴 잘 안 가요. 으스스한 다락방이라서요. 브랜든은 위층 침실에 거의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지만 어젯밤에는 에런이 거기서 잤다고 해요. 위층 욕실을 에런이 확인하러 올라갔어요. 알겠어요. 맙소사. 좁은 계단을 올라간 후 경찰관은 방을 둘러봅니다. 침대 시트는 벗겨져 있고 청소 도구와 진공 청소기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현장엔 뭔가 이상합니다. 경찰관은 자신의 파트너를 불러 직접 보라고 합니다. 침대 옆에도 상당한 양의 피가 있습니다. 호 이상으로 꽤 많은 양입니다. 여기까지 다 흘러왔네요. 꽤 오래된 것 같네요. 하지만 피를 토하고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보이기도 하네요. 다 보이시죠? 그건 피를 토하는 건 이상하잖아요.
알코올 중독이었다면 아침에 일어나 움직이지도 못했을 거예요. 특히 새벽 2, 3시에는 더더욱 그랬을 거예요. 그래 옆에서. 그건 말이 안 돼. 아직도 젖어 있어. 여기로 와본 게 좋겠어. 바닥에 꽤 많은 양이 피가 있어. 그리고 여기도 피가 묻어 있어. 여기도 거기도 피가 묻어 있어. 이쪽 바닥 반대편 러그 위에도 온통 피가 묻어 있어. 네. 그래, 우리 여기서 나가서 다시 밖으로 나갈 거야. 다른 사람한테 했던 것처럼 말이야. 바로 거기에도 가루를 뿌렸어. 미층 침실에서 발견된 혈액의 양이 의심스러워 경찰관들은 이제 범죄 현장이 되었을지도 모르는 곳을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 다락방을 떠나. 가서 한번 볼래? 여기서 나가자. 우리가 조사관을 부를 수 있어. 나머지 방들도 확인하고 피해자를 찾아서 그 다음에 빠져나가자. 시트가 여기 있어. 그래, 피가 묻어 있어. 경찰관들이 계속 집을 수색하는 동안 브랜든 라이즈너가 갑자기 놀라운 행동을 해. 그래, 저기 네가 상황실 담당이야? 이 배치야. 마지막 사이즈 47은 어디 있어? 사방실 아리엘 라포르트는 콜린 우드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됐습니다. 어두운 색 셔츠입니다. 그래, 빨간색 끝이야. 확인해 볼래? 혹시 이쪽으로 집 앞을 달리는 사람 봤나요? 아니요, 본 적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 어두운 셔츠를 입은 마른 아이를 보면 저에게 연락해 주세요. 알겠죠?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사관들이 현장에 모여들자 출동한 경찰관이 참담한 상황을 설명합니다. 제가 위층에 올라가서 온통 피가 흩뿌려진 걸 발견했고 그를 저와 함께 위층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처럼 아래층으로 일대를 내려왔고 훑었습니다. 그는 쏜살같이 달아났습니다. 그래, 그는 시트를 세탁하고 있었어. 내가 시트가 건조기에 있다고 말하자 그는 들은 듯 도망쳤어. 나는 그가 뛰는 것도 못 봤고 아마 집 옆이나 차 뒤에 숨어 있을 거야. 아직 근처에 있어. 그는 이 동네에 익숙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는 온 지 얼마 안 됐어. 내가 알기로는 그래. 경찰이 브랜던을 찾으려 동네를 수색하는 중 한 이웃이 브랜던의 아버지 제레미 레이즈너와 연락한다. 그는 그동안 도시를 떠나 있었다. 안녕하세요. 경찰의 세일러 경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러미 레이즈너입니다. 집주인입니다. 브랜든의 아버지입니다. 네, 브랜든과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어디 있는지 아세요? 아니요, 저는 아직 집에 있는 줄 알았어요. 아까 저희가 브랜든에게 에런이랑 친구들이 자주 가는 곳을 차로 돌며 에런을 찾아보라고 했어요. 일이요. 그와 연락하려고요. 우리는 아직 1시간 정도 남았고 그쪽으로 가는 중입니다. 마침내 제레미가 현장에 도착해서 경찰과 잠깐 대화를 나눕니다. 하지만 그는 브랜든의 행방을 모른다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글쎄요, 저희도 모릅니다. 경찰관 몇 분이 다녀갔지만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어도 브랜든의 흔적은 여전히 없습니다. 제레미 레이즈너는 브랜든의 휴대전화를 들고 경찰에게 더 많은 정보를 요청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옵니다. 증거만 있다면 싸워야죠. 알다시피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저도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위에 깨진 유리가 있었나요? 저는 아무것도 못 봤어요. 하지만 다른 문은 본 게 확실해요. 알겠습니다. 메모 좀 할게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휴대폰도 영장에 포함됐나요? 아니요. 언젠가 영장 받아야 할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계속 논의해 왔습니다. 제가 살펴본 결과 그는 경찰에 연락했고 경찰은 그런 적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네. 새 건문대로 왔다 갔다 했어요. 뭔가 도움이 되죠. 계속 버티고 있어요. 아니 알아요. 네, 저는 해리스에 있는 집 전체에 있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이 일에 함께 해주셨으면 해요. 모르겠어요. 그건 귀찮은 일이에요. 알겠습니다. 알았어요. 그래, 계속 지켜볼 거야. 제레미는 자신과 아내가 브랜든을 찾으러 나갔다가 휴대폰을 발견했다고 경찰에 말하지만 영장이 없으면 휴대폰을 넘기지 않겠다고 거부합니다. 이로 인해 그가 뭔가 더 알고 있다는 의심이 생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내가 그의 휴대폰을 갖게 된 거지. 그가 찾았다고 했어. 브랜든이 찾았다고 했어. 어디서 찾았지? 그는 아내와 통화 중이었고 아내는 세인트 메리 근처를 살피고 있었어. 그래서 아이를 만났을 수도 있어. 그리고 나는 잘 몰라. 내가 찾았어. 그래 누가 휴대폰은 찾겠어. 그러니까 그냥... 그래 내 아이폰 찾기가 있어도 아주 정확하진 않아. 딱 여기라고 알려주진 않지. 또한 화면이 깨진 것 같지도 않았어. 그 말은 그가 달릴 때 떨어뜨린 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하지만 그래도 그래서 잔디 위에 있었어. 아빠가 아들을 포기해. 그가 어디 있는지 몰라. 나도 몰라. 그런 건 아니야. 나도 몰라. 와타를 알냐? 너는 그가 그를 보호한다고 생각하는구나. 내 생각엔 그들은 아마 뭔가만 얻어내려고 하는 것 같아. 친구. 피해자와 살인자가 어디 있는지 빼고는 꽤 단순해. 어디에? 용의자는 어디에 있지? 이 질문들 중 적어도 하나는 몇 시간 후에 브랜든 라이즈너가 그의 아버지 제레미와 새어머니 레이첼과 함께 경찰서에 나타나 자수하면서 답이 나옵니다. 레이첼, 제러미 두 분은 여기 앉아 계세요. 저는 브랜든을 안쪽으로 데려가서 얘기 좀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질문이 있으시겠죠? 따로 얘기하고 싶으신가요? 사람을 보내 진심을 찾아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가시죠. 금방 돌아올게. 알겠지? 좋습니다. 여러분 자리에 앉아 계세요. 금방 다시 올게요. 알겠죠? 저는 브랜든은 조사관들이 그의 말을 듣고 싶어하는 신문실로 끌려갑니다. 질문 전 자신의 권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질문 전에 변호사 상담을 받을 권리가 있고 신문 중에도 변호사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원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원하시는군요. 브랜든이 말을 하지 않지만 경찰은 피 묻은 침대 시트가 발견된 후 현장에서 도망쳤기 때문에 그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금할 수 있습니다. 한편 브랜든의 아버지와 새어머니는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브랜든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좋아요. 한 가지에 대해 물어봅시다. 그래, 그러니까 프랭크. 그는 내가 위층에 있을 때 아빠가 모르게 하기 원했어요. 오늘 우리가 들은 건 그게 전부야. 한두 시간이 지나갔어. 아니면 그의 엄마가 우리에게 전화해. 나는 체포 직후 바로 브랜든에게 다시 전화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거론한 거 알잖아. 그냥 우리만의 가족이 있는 거지. 그리고 우리는 에런이 도망다니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경찰을 피해 다녔다고 들었어. 그는 계속 도망다녔어. 대부분의 시간 동안 알다시피 그가 납치된 이후로 그가 납치된 이후로 계속 도망다니고 있었어. 그리고 그와 함께 그를 찾으려는 사람들이 따라오지. 오랫동안 그를 못 봤다고 말했지만 그들은 이해하지 못해. 그래서 나는 그 사실을 안고 살아. 그리고 나는 그가 폭력 때문에 괴로워했다는 걸 알아. 그는 불안 발작을 겪었고 자살 충동도 느꼈어. 그는 억지로 말을 하게 되는 환영을 봤어. 내가 상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어. 제레미 라이즈너가 경찰에게 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금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네요. 지금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가 시신을 불태우고 있어요.
제가 데리고 나갈 수 있어요. 보여드리려고요. 제가 보여드릴 수 있어요. 대략적인 위치를 보여주실 수 있겠네요. 네, 언덕 위에 오래된 묘지가 있어요. 왼쪽으로 도세요. 빨간 건물이 있고 빨간 종이 있어요. 빨간 종 같은 게 있어요. 제가 빛나릴 수 있으니까 이야기를 제대로 만들 수 있어요. 제르미 레이즈너와의 논의 후 수사관들은 오래된 묘지에 얕은 무덤에 묻혀있던 아론의 시신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맞아요, 브랜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신은 지금 경찰관에게서 도망쳐 방해 혐의로 체포됐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살인 혐의로도 기소될 겁니다. 가중 폭행 혐의도 있습니다. 방해 행위도 있습니다. 그리고 살인 사건 수사 방해도 있습니다. 고마워요, 존. 고마워요, 제프. 브랜든은 자신의 절친인 에런 데이비스의 살인 혐의로 기소된 소식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구치소로 이송돼 입감 절차를 밟습니다. 그가 법정에 출석해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에 답변하기까지 1년 반이 넘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브랜든 라이즈너는 총 12개의 혐의에 직면해 있습니다. 악의적 살인, 2건의 중범죄 살인, 그리고 가중 폭행 외에도 그는 중상해, 타인의 사망 은폐, 시신 유기, 절도, 사망 현장에서 신체 일부를 제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증거인멸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있습니다. 2024년 6월, 브랜든 라이즈너는 유죄 인정 여부 심리에 출석합니다. 그는 더 이상 경찰에게서 도망쳤던 마른 21세 청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조지아주 대 브랜든 라이즈너 사건을 위해 모였습니다. 현명한 분들에게 좋은 일입니다. 에런 윌리엄 데이비스. 에런 윌리엄 데이비스는 21살의 피고인에게 잔인하게 살해됐습니다. 2022년 11월 11일과 12일 사이 플로이드 카운티의 컬링우드 드라이브 근처에 있는 그의 부모님 댁에서 브랜든 크리스토퍼 라이즈너는 에런 윌리엄 데이비스를 살해할 의도와 악의를 가지고 칼날과 같은 물체로 공격을 가했습니다. 그는 에런의 머리, 목, 몸통, 그리고 팔다리를 반복적으로 찔러서 신체 훼손을 일으켰고 결국 에런의 죽음을 초래했습니다. 그 후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피고인은 시신을 토막내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소장의 일부를 제거했습니다. 그 부분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에런의 시신을 숲속으로 옮겨 쓰러진 나무 아래에 표시 없는 무덤에 에런을 묻었습니다. 이 혐의에 대해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유죄입니다. 판사는 답변을 받아들이고 에런 데이비스의 가족과 친구들은 범인이 범죄를 인정한 것에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브랜든 라이즈너의 운명을 알고 그가 초래한 고통에 대해 법정에서 말하기 위해 한 달 더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오후 우리는 조지아주 대 브랜든 라이즈너 사건의 선고를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라이즈너 씨는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6월 21일 2024년에 검찰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구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는 판사 앞에서 사건의 사실을 설명하며 피고인의 극단적인 잔혹성과 충격적인 범행 동기를 강조합니다. 첫째, 이것은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무작위적인 폭력이나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피고인이 적어도 초가을부터 생각해왔던 일입니다. 그는 식용 마리화나를 복용한 후 예언을 보았고 신이 자신에게 가장 친한 친구를 죽이거나 계모와 성관계를 가지라고 한 것 같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에런을 죽이는 게 자기 만족이 덜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에런은 그날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도시에 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그 전화를 받았을 때 그는 그것이 자신의 운명이라는 신호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부모님이 도시를 떠나 계셨고 그래서 에런이 집에서 그와 단둘이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브랜든은 범행 당시의 정신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체포 후 정신감정을 받았습니다. 이 감정 과정에서 그는 살인에 대한 자신의 기억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무 생각도 기억나지 않아요. 저는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저는 계획을 세워둔 사람이었어요. 저는 지붕 위로 올라가 먹잇감을 몰래 노렸어요. 저는 꿈속에서처럼 본능적인 짐승이 되었어요. 그 사람이 침대에 누워있는 걸 봤어요. 그 사람이 보지 못하게 잠깐 기둥 뒤에 숨었어요. 그리고 피고인은 에런을 죽이면서 처음으로 감정을 느꼈다고 진술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그는 자신이 느낀 유일한 감정은 자신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 또는 한 번의 행동으로 자신의 현실을 그렇게 극적으로 바꿀 수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다는 것뿐이라고 말해요. 이것이 그가 가장 친한 친구를 죽이면서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에 대한 그의 말이에요. 검찰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그 일을 저지른 살인자의 모습을 그려냅니다. 또한 그가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취한 조치들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그는 그날 저녁 6시까지 월마트에 가서 덕트 테이프를 구입합니다. 그리고 그 덕트 테이프가 에런 시신을 감쌌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자 그는 로마 곳곳의 여러 쓰레기통에 증거를 흩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에런이 발견되지 않도록 텀린 드라이브 근처 숲으로 가서 에런을 묻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그는 거짓말과 은폐를 시작합니다. 그는 여러 사람들에게 에런이 한밤중에 떠났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은 그가 자신이 한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치밀한 행동들입니다. 그리고 그는 발각되지 않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어떤 책임도 피하기 위해 신중하게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계획 범행의 증거로 검사는 브랜든의 살인 전후 인터넷 검색 기록 일부를 읽어줍니다. 11월 11일 금요일 이 시점에서 에런은 이미 사망한 상태입니다. 피고인은 이미 에런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시트와 담요를 찾고 있습니다. 시트와 담요를 20번 넘게 검색했습니다. 그가 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 에런이 묻힐 시트와 담요를 대신할 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는 침실이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그리고 다시 한번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대체 세트를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날의 검색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중 몇 가지만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전문 얼룩 제거제. 월마트에 덕트 테이프 있나요? 조현병 증상은 무엇인가요? 염산? 가장 외딴 장소들. 세탁기 물 빼는 방법, 그리고 시트와 담요에 대한 추가 검색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그가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려고 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11월 12일 토요일 그는 아직 카펫 청소 업체를 찾고 있습니다. 또한 수에부쿠와 채터누가 Blood Spill Cleanup이라는 회사, 그리고 카펫에서 피를 어떻게 청소하는지에 대해서도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 며칠 동안에도 그는 인터넷에서 흥미로운 검색을 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 책이었습니다. 이건 유명한 책이지만 그 전제는 주인공이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옥 대신 정신병원에 가기 위해 미친 척을 합니다. 그는 또한 죄책감을 다루는 10가지 팁을 여러 번 찾아봅니다. 살인사건 이후 브랜든도 할 일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마지막 3곡 업로드 예약하기. 그건 그가 음악을 올렸던 유튜브 채널을 언급한 거예요. 그는 꽤 많은 곡을 작곡하고 직접 연주했으며 그중 일부를 유튜브 채널에 올렸어요. 2번째, 청소기 돌리기. 3번째, 빨래. 4번째, 내 샤워실에서 샤워하기. 그건 중요한데 에런이 게스트 샤워실에서 토막났거든요. 그래서 그는 자기 샤워실에서 샤워하라고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는 거예요. 자기 절친의 시신을 토막내려 했던 그 샤워실이 아니라요. 그는 또한 목욕도 하라고 말해요. 다시 말해 청결에 집착하는 모습이죠. 아마도 아직 몸에 남아있을지 모르는 증거를 지우려고 하는 걸 수도 있어요. 또한 청소기 돌리기와 빨래도 그의 은폐 시도와 관련돼 있어요. 하지만 그는 또한 문자로, 즉 자신의 계모인 레이첼에게 문자로 알리바이를 꾸며내기 위한 메모를 남겨요. 레이첼에게 아론이 심하게 토하고 피도 조금 섞인 것 같아. 내가 깼을 땐 그는 없었어 라고 문자해줘. 브랜든의 할 일 목록 첫 항목은 그의 음악과 관련된 내용으로 아론 살인에 대한 브랜든의 기억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해줍니다. 이것은 그의 노래 가사 중 일부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혀와 피에 휴식할 때까지 비명을 질렀어요. 그가 혀를 삼키자 비명은 꺽꺽거림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피고가 에런의 죽음을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브랜든도 살인 이전에 노래를 쓴 적이 있습니다. 검찰은 이것이 그의 반성 없는 태도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상관없어. 누군가를 죽이든 누군가를 사랑하든 미래는 계획할 수 없어. 신이 널 위해 정한 거야. 나를 그냥 작은 장난감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아. 그리고 이것들이 그의 철학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그건 위험한 철학이에요. 모든 책임을 회피하는 철학이죠. 이 선고 공판에서 에런 데이비스의 부모님과 여자친구는 브랜든 라이스너로 인해 겪은 상실에 대해 판사에게 말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에런 데이비스는 제 인생의 사랑이었고 지금도 변함없어요.
그를 알고 난 후 저는 예전과 같지 않을 거예요. 그는 저를 사랑했고 저도 그를 사랑했습니다. 제가 100가지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려도 그가 얼마나 멋진 사람이었는지 다 표현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미래와 함께 만들어가던 삶에 대해 많은 계획이 있었어요. 우리는 양가 가족이 함께 모여 결혼식을 축하하길 원했어요. 우리 첫 춤을 지켜봐 주길 바랐어요. 우리는 시간과 영원을 함께하는 결혼을 원했어요. 하지만 그가 가장 친한 친구라던 남자 때문에 분명 그의 신랑 들러리 중 한 명이 됐을 사람이었죠. 아론과 저는 이런 기회를 다시는 가질 수 없게 됐어요. 저는 수년 동안 우리 집에서 브랜든에게 수천 번이나 저녁을 요리해주고 대접했어요. 그리고 그는 정말 여러 번 우리 집에서 자고 갔어요. 자기 집보다 우리 집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낸 것 같았죠. 브랜든은 에런을 살해해 에런의 삶을 빼앗고 우리를 슬프고 절망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1년 반 동안 매일 울었고 에런이 살해된 뒤로 잠을 이루기 힘들고 잠이 들면 에런이 칼에 찔려 죽는 악몽을 꿔요. 브랜든은 에런을 칼로 찔러 죽였어요. 그리고 랜디도 찔렀어요. 루크, 로렐라이, 피비, 미카, 그리고 제 가슴에도 비수를 꽂았어요. 그는 우리의 마음을 산산조각 냈어요. 브랜든의 악한 행동 때문에 우리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신뢰했던 사람이 제 아들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배를 갈라 내장을 꺼내는 모습을 본 뒤 우리가 다시 누구를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가족처럼 대했던 사람에게 받은 배신의 상처는 결코 치유되지 않습니다. 제 아들 마이크가 비디오 게임에서 상대를 죽였다고 말할 때마다 저는 괴로워요. 저는 요양원에서 어르신들과 일하는데 대화 중 자연스럽게 자녀가 몇 명이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정답은 5명이지만 저는 보통 4명이라고 답합니다. 그분들과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 않고 제 일로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것이 힘든 일입니다.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완전히는 모르지만 미스터 가이스너가 더 이상 자유롭게 지내면 안 된다는 건 확실히 합니다. 저는 정의와 자비를 모두 믿지만 에론이 돌아오지 않으니 정의가 가장 잘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고인이 다시는 삭방되지 않는 것이 최고의 정의입니다. 저는 그가 부금되어 있는 동안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브랜든의 부모님도 아들의 행동으로 인해 고통을 받았다고 말하지만 두 분 모두 브랜든을 위해 판사에게 탄원했습니다. 저는 이 방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TV로 보고 있는 분들 대부분이 살인죄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보이는 것만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 그들이 절대 보지 못할 것은 그가 태어난 날 우리 삶에 가져다준 기쁨입니다. 그는 한 번도 혹은 거의 한 번도 폭력적인 모습을 보인 적이 없는 친절하고 온화한 사람입니다. 그는 오직 친절한 말을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브랜든의 행동은 악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정신건강 문제들이 누적된 결과라고 봅니다. 우리는 그가 질환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지속적인 치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연민과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의 정신건강이 그의 행동에 미친 깊은 영향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브랜든의 엄마입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베이비스의 상실에 대해 정말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슬픔을 매일 가슴에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비극적인 밤에 아직도 믿기 힘들어요. 브랜든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게요. 저는 일주일에 여러 번 브랜든과 얘기해요. 그리고 제가 보는 건 제가 알고 사랑하는 그 똑같은 소년일 뿐이에요. 이 끔찍한 일을 제 아들과 연결지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브랜든이 심각한 정신적 붕괴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뿐이에요. 그 사실만이 제가 브랜든이 지금 있어야 할 곳에 있다는 걸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줘요. 그의 행동은 데이비스 가족에게 엄청난 슬픔을 안겨주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 행동의 대가를 치를 거예요.
언젠가 그가 감옥 밖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를 사랑하는 가족에게 언젠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려요. 그리고 그를 아끼는 가족에게요,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희망을 부탁드립니다. 유족 측 진술이 끝난 후 판사는 브랜든 라이스너의 형량을 고려하기 위해 잠시 휴정을 선언합니다. 갱생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브랜든이 다시는 바깥 세상을 볼 희망 없이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는 것이 마땅할까요? 저는 고려해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사실, 상황, 변호인 의견을 모두 고려했습니다. 주장들까지요. 그리고 저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정의는 라이스너 씨가 1번 혐의에 대해 하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아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전 계획에 근거한 것입니다. 사망 경위, 그리고 은폐하려는 노력, 모든 행위를 은폐하려는 노력. 브랜든 라이스너의 운명은 이제 결정되었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린 후 마지막으로 법정에 말을 건넵니다. 이 두 젊은이 모두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평생 동안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웨이스너 가족을 포함해서요. 하지만 아론의 가족이 겪는 고통은 그보다 훨씬 큽니다. 어린 아들이 잔인하게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브랜든 레이즈너는 남은 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될 것입니다. 에런 데이비스의 가족에게 정의가 실현되었지만 그들의 아들과 형제를 다시 돌려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론의 어머니는 아들을 위한 추도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론, 너는 정말 사랑받는 아이야. 모두가 너를 그리워하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리워할 거야. 우리는 너 없이 계속 살아가고 싶지 않아. 우리는 아론이 정말 그리울 거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론과 함께 할 수 있었던 시간을 소중히 여겨.